안녕하세요. 희동이의 작가사전 희동이 인사드립니다. 간밤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갔고, 그 전날엔 우리 대표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약체인 필리핀, 키르기스탄과 1, 2차전 거치면서 점유율은 높았지만 경기력이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서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여러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늘 공황증으로 한국만 보면은 이렇게 울렁증이 생기는 그런 중국에게마저도 경기력에 비아냥 소리 들으며 비웃음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국가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그저께 합류해서 선발로 88분을 뛰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축구하면 소림 축구로 불리며 상대 선수들에게, 특히 상대 에이스나 스트라이커에게 거친 태클과 파워를 하면서 부상까지도 야기시키며 악명 높은 중국 소련 축구가 우리에겐 98 프랑스 월드컵 직전에 중국과 평가전에서 우리 스트라이커 황선우 선수의 다리 부상을 당했죠. 그때 부상을 당하게 했습니다. 당시 감독이던 차범 감독님도 황선우 선수가 우리 전력의 50%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승 후보이던 네덜란드에게 0대5로 대패당했고요. 네덜란드는 그 대회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패를 안겨서 큰 슬픔을 안긴 감독은 4년 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기며 명예시민권도 획득하게 했습니다. 그 감독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에이스 킬러로서 이렇게 악명도 날리게 됐고, 그리고 2006년 6월 8일 프랑스 리그왕 득점왕 출신의 EPL 리버풀에서도 괜찮은 스트라이커로 불리던 지블리 시세가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심하게 다리 부상을 당해서 폼이 확 떨어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에 나온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부상이 우려된다, 손흥민 선수 지금 폼 좋은데 나중에 부상당해서 폼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염려까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이스 손흥민은 그가 왜 손흥민인지, 아시안컵 차출에서 왜 팬들이 울상이 차출해서 왜 토트넘 팬들에게는 그게 울상이 되는지 그 모습을 경기력에서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세계 축구계의 레전드인 대형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록바가 손흥민의 열렬한 팬인 건 다들 아시죠? 그저께 경기는 정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했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저께 경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14억의 중국 인구에서 유독 축구는 투자 비례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요? 공간증이 시달리는지 왜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11명이 경기를 합니다. 단체 구기 종목 중에서 15명이 뛰는 미식축구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뛰는데요. 미식축구는 그다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스포츠 중에서는 축구가 가장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뛰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중국전 2대0 완승은 결과 외에도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 템포가 빨라졌으며 공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기랑은 정말 다른 팀과는 레벨이 다름을 보여줬습니다. 공을 갖고 있고 패스를 해도 우리 진영에서 돌리는 패스가 아니라, 그런 영향감 있는 패스가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패스와 드리블을 하며 그렇게 상대 진영에서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정말 영양가적인 측면에서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월드 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의 선발로 손흥민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손흥민은 우리의 특급 에이스가 분명하죠.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제 우리 전술을 보면서 4-2-3-1 전술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도 주로 4-2-3-1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 그 토트넘의 4-2-3-1 전술과 어제 우리 대표팀의 4-2-3-1 전술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야 최전방에 해리케인, 그리고 이선에 손흥민, 벨레알리, 그리고 에릭센, 루카스 모라, 라멜라로 워낙 막강하니까 이 전술을 쓰면은 참 좋은데 사실 토트넘의 공격 이선은 EPL 최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4-2-3-1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요, 손흥민은 주로 이 왼쪽에 측면 공격수로 항상 뛰었었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밀고 올라가다가 대각선으로 밀고 올라 들어가면서 여기서 중거리 슛을 날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패스를 하고 또 드리블해서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득점을 잘하는 선수인데 사실 이 정도 되는 위치가 손흥민 선수가 불릴 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쪽에서 터뜨리는 골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에서는요 어떠냐면요, 손흥민 선수는 바로 요 중앙 처진 스트라이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왜 손흥민의 주특기인 이렇게 측면으로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이 능력을 죽이는 여기에 배치했을까 의아해했을 건데요. 그거는 경기를 보는 순간 답이 다 나왔었습니다.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미리 예상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중앙에서는요 상대 수비가 촘촘하고 세밀한 간격을 항상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탈압박 능력, 어지간한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상대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오기가 힘듭니다. 위치는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이제는 이런 실력이 되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이렇게 이 위치에 있으므로 상대 수비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손흥민을 압박을 하면서 다른 곳에 공간이 생기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겨서 득점할 수 있는 위협적인 장면이 항상 많이 연출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특급 공격수라고 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라고 하는 손흥민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통계를 얘기하자면요, 손흥민은 그날 경기에서 90%에 달하는 패스 성공률과 최다 드리블 시도 5회, 성공 횟수 3회 등을 기록하며 중국의 수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황의조 등에게 자연스럽게 공간이 열리며 좌우 풀백인 김진수와 김문환에게 하이패스급의 오버래핑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이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졌죠. 그렇게 클래스가 다른 선수가 있으니, 페널티 에리어에 있으니 당황한 중국 수비들은 급기야 파울까지 해서 손흥민은 PK로 유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클래스였던 거죠. 앞서 두 경기는 그냥 점유율만 높고 영양가 없는 패스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뒤에서 돌린 패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었는데, 그리고 자연적으로 지루했고요. 그런데 그저께 경기는 완전 상대 진영에서 패스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유리한, 그리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끌어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효과였던 것이죠. 점유율은 사실 1, 2차전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기가 우리에겐 더 영향가가 많았던 얘기죠. 그렇게 왜 손흥민 한 명이 있으니 경기가 달라지는지, 왜 레벨이 달라지는지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우리 대표팀은 아시아에서 그냥 적당한 강팀이라고 한다면, 특급 에이스 있는 손흥민이 있는 우리 대표팀은요 아시안컵 우승 후보 0순위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왜 중국이 엄청나게 막대한 물량과 시장으로 축구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한 거의 비용에 비해서는 결과가 나쁜지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슈퍼리그 투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입니다.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근데 유독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투자에 비해서는 결과가 낮은데요. 그게 투자하는 스타일에도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본을 가진 중국이 관중들이 경기장에 와서 재미있게 축구를 보고 즐기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공격수들에게 연봉만 많이 주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공격수 형이 또 있었지만 중국의 토종 공격수들을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주고 축구를 시키게 했던 거죠. 그런데 수비는 영입을 안 했습니다. 수비는 중국 수비 그대로고 공격수들만 바뀌어 있으니까 공격수들 한 시즌에 30골, 40골 터뜨리는 게 크게 영향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의 토종 스트라이커 중에서 손흥민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연봉에 대해서 그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약 102억 원입니다. 팀 내 득점 2위, 손흥민 선수가 팀 내 득점 2위고요. EPL에서도 세계 축구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특급 공격수이죠. 그런데 중국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우레이의 연봉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레이의 연봉은 약 110억 원입니다. 손흥민보다 돈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럼 우레이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레이 선수라든가 중국에서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레이의 클래스는 약 EPL에서 3부 리그나 4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까 말까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건 새 시즌 전에 EPL 우승팀인 레스터시티가 그 팀의 주 공격수였던 제이미 바디 선수가 그 전에는 오브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오브리그에서 뛰다가 2부 리그에 있던 EPL 레스터시티로 이적을 하고 그렇게 레스터시티를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키고 그리고 레스터시티를 EPL에서 우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이미 바디의 실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좀 쉽게 나오겠지요. 그에 비해서 한참은 못 미칠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레이의 실력은 3부 리그나 4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면은 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 슈퍼리그에서 중국의 그 많은 잘 나가는 중국의 기업들이 슈퍼리그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중국의 선수들이 빅리그,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등의 빅리그에 진출해서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정된 그냥 자국 리그에서 뛰면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걸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리그 3, 4부 리그에 가면요 고만고만한 생활밖에 안 되겠지만 자국에서 뛰면은 100억 정도 되는 돈 버니까 해외에 안 나가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중국 슈퍼리그에서 이적을 데리고 오려고 영입을 하려고 연봉을 약 한 972억 원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봉만 그렇게 주고 후원비, 각종 수당 치면은 엄청난 선수가 엄청나게 돈 벌었겠지요. 세계 최고의 수급을 속인 선수가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태권도 의단자인 그리고 195의 거구인 피지컬 괴물인 슬라탄 선수가 중국 슈퍼리그에 가도 부상으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메시, 호날두 못지않은 네임밸류에다가 그 선수들보다 더 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슬라탄 선수가 돈보다는 자기 자존감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레이가 득점을 많이 한 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중국은 또 가성에 외동이 되게 많습니다. 외동이 엄청 많은 편인데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만 돋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 나가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국민적으로도 그런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동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축구에서 그렇게 협동하고 창의적으로 경기를 풀어간다고 보기는 힘들게 되겠죠. 일본도 사실 시대를 좀 역행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은 지금 군국주의의 교육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중일 중에서 투자는 한국이 가장 짜지만요.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보다 더욱더 축구 성장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리그에 진출한 유망주가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로 많은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잠재력도 우리나라가 탑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축구에 대해서 일자리 비전문가인 제가 두자리 했습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요. 보시고 나서 희동이의 작가사전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